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강시혁입니다. 새해 처음 하는 방송이고요. 지난주에 연말 방송하고 네, 이번 주에 새해 첫 방송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도 되고요. 네, 준비하느라 쉽지 않네요. 아, 저 월요일, 화요일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이랑 화요일이 바쁜 날이라 가지고요. 아침에 시술을 하고 오후에 외래 보고 부랴부랴 여기 저 스튜디오로 왔는데요. 어,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연구들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연구들 중에 일반인들하고 이야기하기 좋은 내용들을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즘 주목받는 최신 의학 연구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전 세계 질병 부담 1위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소량의 음주도 혈압을 올린다.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미국 FDA 식품 포장의 전면 영양 표기 의무화 제한 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채팅창에 올라오시는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는 사망 원인 1위고 질병 부담 1위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 그 다음이 심혈관 질환이고 1위하고 2위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암을 더 무서워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심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1위, 그다음에 질병 부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는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라는 그룹에서 생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전 세계 역학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질병에 따른 부담, 위험 인자에 따른 부담 그렇게 층화시켜서 전 세계적인 이런 통계를 만들어주는 그룹이고요. 한동안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사실 이 연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재단의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퇴치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재밌는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영역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들인데요. 거기서 추출한 내용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내용을 추출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고요. 2023년 데이터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데 질병 부담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조기 사망, 원래는 한국인 평균 수명 기대 여명이 예를 들면 83점 몇 세라 그러면 심혈관 질환으로 80세에 사망하면 3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시간, 그 다음에 80세에 사망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을 아픈 채로 지냈다. 건강한 삶의 50%인 채로 10년을 지냈다. 그러면 5년을 빼앗았다고 생각해서 합쳐서 8년을 빼앗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망과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산 시간을 합쳐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델리라고 부르는데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라 그래서 수명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삶의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데일리라고 표현하고요. 이거 이제 질병 부담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일리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면 심혈관 질환이 압도적인 1위고요. 한동안 2020년, 2021년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호흡기 질환이 거의 코 밑까지 따라왔었어요. 2위 거의 따라왔었다가 지금은 다시 쭉 떨어져가지고 4위까지 내려갔고요. 2위가 암입니다.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다 합쳐서 1위랑 차이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는 좀 놀랍지만 모성 질환, 그다음에 신생아들의 사망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질병 부담이 줄었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긴 하거든요. 엄마들이 애 낳다가 잘못되거나 그다음에 신생아 사망 위험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긴 해서 그런 게 3등, 호흡기 질환이 4등, 정신 건강이
5위로 올라왔어요. 네. 네. 요런 것도 하여튼 있고요. 압도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1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마찬가지였는데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요거는 이제 비감염성 질환만 따지거든요. 감염성 질환은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하고 비감염성 질환이 이제 선진국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비감염성 질환을 따지고 비감염성 질환들 중에서는 파란색인 심혈관 질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건 지난 30년 동안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요런 이제 데이터 하에서 심혈관 질환의 현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논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2023년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런 데일리 사망과 장애로 인해서 뺏긴 시간들이 4억 년이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 세계 질병 부담의 15.6%, 한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심혈관 질환은 사실 되게 많은 광범위한 카테고리이기는 합니다. 뇌졸중도 있고요. 뭐 류마티스성 질환, 판막 질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경색과 협심증으로 대표되는 허혈성 심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요 그림에서는 국가 간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요. 파란색이 질병이 적은 나라고요. 빨간색이 질병이 많은 나라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은데 미국은 그래도 어쨌든 파란색이고 이제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동유럽, 러시아 요런 그다음에 중동 요런 나라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가장 낮은 나라부터 가장 높은 나라까지 차이를 보면 16배까지나 차이가 난다고 해요. 우리나라 어떤지 잠깐 보시면 여기 스케일이 인제 4,900이 중간이고 2,000이 제일 밑이잖아요. 우리나라 1,54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 부담이 적은 나라에 해당하고요. 사망 원인 1 위가 암이고 2 위가 심혈관 질환인 거로 대표되는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정말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적은 나라고요. 이웃 나라 일본하고 싱가포르이 또 전 세계적으로 낮은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낮은 나라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제가 학생 때 전공의 때 심장내과를 선택하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낮으니 미국처럼 올라갈 거다. 우리나라 분명 1 위가 될 거고 심혈관 질환 환자들 엄청 늘어날 테니 심혈관 질환을 전공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었었는데 우리는 계속 낮은 채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얘기 빼먹었나? 빼먹었네요. 그래 여기에 나라마다 소개하는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이 논문에서는요. 근데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 인제 우리나라가 한 줄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 한 줄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있네요. 네.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남자, 여자 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남성의 증가폭이 조금 더 커서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3년 동안 남성은 42% 질병 부담이 증가했고 여성은 30% 가량 증가했고요. 연간 증가율은 뭐 0.5% 정도 된다고 하네요. 조금씩 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게 인제 숫자로만 얘기하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유병률은 인제 인구에 따른 유병률은 사실은 약간씩 감소하는 거에 좀 더 가깝고요.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고령화로에서 기인하거든요.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고런 인제 연령을 보정하게 되면 만약 90년대와 2023년에 연령 구조가 똑같다고 하면 어떠냐? 똑같다고 하면 사실은 연령 보정한 유병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고요. 연령을 보정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여기 우리나라가 한 줄 나오는데 사우스 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인 나라라고 한 줄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4.5% 감소했고 제가 전공의 때 선택할 때도 낮았지만 더 낮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학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농담 삼아 했는데 고혈압 유병률, 고혈압 관리율,
소금 섭취율의 감소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제일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참 신기한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잘하는지 신기한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신체 활동률이긴 해요. 운동 얼마나 하냐.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게 개선되고는 있는데 개선폭이 굉장히 느립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참 신기하다. 왜 운동은 좋아지지 다른 거는 그렇게 좋아지는데 운동은 좋아지지 않냐. 그런 많은 노력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고혈압 관리를 하려고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고지혈증 관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런 심혈관 질환의 질병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질병 부담이 늘어나느냐에 대한 좀 복잡한 표예요. 좀 복잡한데 여기 전체 위험인자부터 볼게요. 노란색이 위험인자의 노출로 인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파란색들이 인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한 파란색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긴 심혈관 질환의 부담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만큼이 한 50% 정도 증가, 지난 30년 동안 50%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 또 사실 그보다 더 큰 폭은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기사가 뜨던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증가가 이만큼을 차지하고요. 사실은 위험인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절이 잘 돼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지난 30년 동안 증가했다는 거고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사성 위험인자, 생활습관, 환경 요인들이 있어서 대사성 위험인자 잘 아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그다음에 만성 콩팥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만큼 증가하고 있고 흡연, 음주, 그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운동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만큼 증가하고 있고요. 흡연은 되게 많이 줄었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요인,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 그다음에 극온도에 사는 극한과 극서 지방에 사는 사람 그런 위험. 그다음에 남노출도 중금속 중에서 남노출이 건강에 중요한 유해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여해서 심혈관 질환의 질병 부담을 높이고 있고요. 이제 흥미로운 분석은 이제 요거는 얼마나 늘었느냐의 이야기이긴 한데 심혈관 질환은 사실은 상당 부분이 설명 가능한 질환입니다. 위험인자로 설명이 상당히 가능해요. 성별, 연령,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흡연, 미세먼지 노출 이런 거 다 합치면 심혈관 질환은 80% 정도가 위험인자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질환도 이렇지 않아요. 어떤 암도 폐암이 담배하고 상당히 밀접하지만 생활 습관 요소만으로 폐암을 80%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들로 심혈관 질환이 80% 생기기 때문에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를 잘 조절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또 이 논문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내용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심혈관 질환은 2023년 전 세계 질병 부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5.6%를 차지하고 있고 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요소는 대사적인 요소, 대사적인 위험 요인들로 인해서 80%가량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국가별 차이가 굉장히 크다. 선진국에서는 잘 조절하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 소득이 낮은 저소득 국가들, 중위소득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굉장히 높다. 80%가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조절하면 더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미국이나 많은 선진국들에서 심혈관 질환의 부담을 줄여가고 있는 건 이런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들을 잘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논문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얘기했네요. 15분이나 얘기했네요. 네, 여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질문으로 들어가서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ueSU2U님께서 건강하세요 교수님. 저는 29살 남성으로 키는 178, 몸무게는 100kg입니다. 5달 전 검진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받고 혈압약 스타틴 복용 중입니다. 처방해주신 내과 선생님은 살을 빼면 좋아질 것이다 위로해 주십니다.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제가 가장 명심할 것이 있을까요? 네. 약을 일찍 시작하시긴 하셨네요. 29살이면 사실은 약 시작할지 말지 고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선생님도 약 드리기 전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굉장히 높으니까 아마 약을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너무 젊은 연령이시라서 원장님 말씀처럼 체중으로 인한 요소가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 외래에 오신 40대 남성분, 고혈압으로 약을 시작하신 40대 남성분한테는 40대 남성이 고혈압이 생기는 거 이상한 일 아니거든요. 40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혈압약 먹는 친구들이 뭐 5명 중에 1명 이상 되니까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30대로 가면 6명 중에 1명으로 줄거든요. 남자는. 여자는 더 적고요. 그런데 이제 20대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생기는 고혈압은 이상한 게 맞는 거고요. 고혈압 고지혈증이 20대에 생긴 고혈압 고지혈증이면 원인이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정보만 가지고 봤을 때는 비만이 상당한 요인을 차지하실 것 같고 체중을 줄이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줄여야 되는 체중의 폭이 상당히 크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체중만은 아니고요. 식이 습관하고 운동하고 이런 다른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진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은 일단 잘 드시고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답해 드리겠습니다. 4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심방세동, 아이고야. 10년 전 심방세동으로 다일레티드 카디오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받으셨는데 심장 기능이 10%밖에 안 되셨어요. 아이고야. 약물 치료로 잘 치료해서 심방세동도 잘 관리되어 1년 만에 53%가 되었고, 오, 네. 8년간 유지되다가 2년 전에 58%가 나왔습니다. 심방세동은 여러 번의 시술로 정상맥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 네. 하프 마라톤 정도가 심장에 부담이 될지요. 이게 뭐 일단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확장성 심근병증은 흔한 병은 아닌데 심부전의 중요한 원인 질환 중에 하나고요. 이 정보만 가지고 확장성 심근병증이 먼저 오셨고 심방세동이 오신 건지 심방세동 때문에 확장성 심근병증이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둘이 연결된 것 같고 두 가지 다 지금 치료를 잘 하셔가지고 수축 기능이 거의 정상화되신 거거든요. EF라고 써주셨는데 심박 구출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30% 뭐 이렇게 얘기하면 50%예요. 그러면 오 절반밖에 안 돼요라고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100%가 될 수는 없어요. 심장이 이완했다가 수축할 때 요 볼륨의 차이라서 50% 이상, 55%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0%면 정말 많이 떨어진 거긴 합니다. 30% 이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데 10%면 정말 많이 떨어졌고 이거를 53%, 58%로 올린 건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관리 잘하셨고 이 정도 수축 기능이면 거의 정상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정말 잘하셨고요. 근데 이제 질문은 사실 하프 마라톤 해도 되냐는 건데 마라톤은 사실은 약간 독이 든 성배 같은데 저희 과에도 마라톤 좋아하시는 교수님 계시거든요. 마라톤 좋은 운동인 거 맞는데 마라톤까지 가면 심장에 조금 부담을 줍니다. 그런 거 해요. 보스턴 마라톤 한 다음에 심근 효소 수치 검사해보면 정상 이상으로 올라간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정도의 고강도 운동은 심장에도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라톤 하다 급사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기능이 좋고 운동은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마라톤은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5K, 5km, 10km 달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 나의 끝까지 내 체력에 끝까지 끌어내서 가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하프 마라톤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지금 제가 좀 자신은 없고 이거는 운동부하 검사라든지 심폐기능 검사 좀 해보고 담당 교수님 또는 심장재활하는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보시고 시작하시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왔는데 두 번째 얘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조금 간단한 얘기라서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요. 두 번째 주제는 소량의 음주도 혈압을 올린다. 네. 그 음주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요게 이제 23년에 나왔던, 벌써 이게 2년이 넘었어요. 나왔던 뉴스인데, 심혈관 질환 예방 수칙,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공식적인 이제 질병 수칙, 학회들도 비슷합니다. 술은 마시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옛날 거 보시면 그 이전 권고안들은 술은 많이 드시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였었다면 요즘에 권고안은 술은 안 마실 수 있으면 마시지 말아라 바뀌었어요. 고위험 음주자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 심근병증,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번 마시면 한 잔에서 안 끝나잖아요. 한 번 마시면 소주 반병, 소주 한 병, 소주 두 병 이렇게 되니까 고위험 음주에 해당하긴 하거든요. 한 번에 반병 이상 마시는 거는 고위험 음주에 해당하고, 이걸 평균 내서 일주일에 한 병 마신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잔이잖아요. 평균 내서 평균량으로 한 잔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마시는 양이 많은 건 고위험 음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위험 음주는 우리 두 번째 질문자께서 주셨던 부정맥 심근병증 둘 다죠. 심방세동이랑 확장성 심근병증 둘 다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서 문화적인 요소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안 마시면 더 좋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식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지식하고 최근의 지식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데이터들이 요것도 이제 약간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아주 안 마시는 사람보다는 한 잔 마시는 사람들이 건강 데이터가 조금 더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한두 잔이 넘어가면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해서, 옛날에는 그래서 한두 잔으로 잘라서 기왕이면 한두 잔 미만으로 마셔라 했는데, 요즘에 이제 더 통계적으로 더 잘 보정하고 또 음주 습관도 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약간 바뀌어서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더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가능하면 마시지 말자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지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일본의 건강검진센터,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검진센터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루틴 체크업을 하는 기관에서 6만 명 가까운 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고요. 이제 요 중에는 술을 마시다가 안 마신 사람들이 있고, 안 마시다가 마시게 된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를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안 마시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마신 사람들이 있고, 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 중에는 평균 연령은 50세고 남녀 비슷하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프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하루 4잔 이상 마셨던 사람들이 음주를 끊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본 거거든요. 4잔 이상 마셨던 사람들이 음주를 끊으면 혈압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수축기 혈압은 전체 남녀 합공이 한 6 정도, 이완기 혈압은 5 정도 떨어졌죠. 여성이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너 잔 드시던 분 조금 차이는 적지만 떨어졌고, 두세 잔 드시던 분 역시 떨어졌고, 한두 잔 드시던 분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반잔, 한 잔에서 반잔 사이 마신 분들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통계적인 차이가 보이진 않았거든요. 미미하게 떨어졌고, 하루 한두 잔 마시던, 과거의 기준으로 치면 한두 잔이면 적정한 음주량이잖아요. 하루 한두 잔 마시던 분들도 술을 끊으면 혈압이 의미 있게 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녀 합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한 3 정도, 이완기 혈압도 한 3 정도 떨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안 드시던 분들이 드시게 되면 어떠냐? 똑같아요. 정반대입니다. 똑같이 안 드시던 분들이 하루 4잔 드시면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의미 있게 올라갑니다. 서너 잔, 두세 잔, 한두 잔까지. 한두 잔, 과거에 얘기하는 적정 음주를 마셔도 혈압은 유의하게 상승한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상승한다. 한 잔 미만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지만 여성에서는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했습니다. 여성은 하루 한 잔만 마셔도 반잔에서 한 잔만 마셔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일본의 데이터였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주종에 따른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재밌게도 모든 술들이 한 잔이 알코올 함유량이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5g이었던가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위스키 한 잔, 와인 한 잔 대부분
똑같은 알코올량이 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술을 마시건 한 잔을 마시면 효과는 똑같은데요. 술을 중단하면 혈압이 요만큼 떨어지는데 주종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맥주, 와인, 위스키, 정종, 일본식 소주, 다른 술 대부분 비슷하게 떨어지고요. 뭐 남녀 올라가는 것도 뭐 대부분 비슷해서 주종에 따른 차이는 없고요. 술의 효과는 주종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두 잔 마시던 분들도 끊으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한 잔 이하로 마셔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질문 답 몇 개 더 해드리고 마지막 연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님께서 검진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군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장 아픈 곳은 없는데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말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증상이 없을 때도 심혈관 질환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연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혈관 질환은 교정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80%거든요. 나머지 20%는 내가 교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전적인 소인, 그다음에 나의 뭐 연령, 성별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군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아마 그런 위험인자들을 계산해서 예측되는 심혈관 질환을 위험을 계산했을 거고요. 그게 같은 나이 또래, 같은 성별, 40대 남성하고 비교했을 때 2배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을 거거든요. 또는 뭐 건강검진 다른 검사 하셔가지고 평균적인 수치보다 높다 이런 말씀 하셨을 거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들이 같은 나이 또래 다른 분들보다 수치가 높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 낮추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출 수 있고요. 증상이 없을 때부터 심혈관 질환은 진행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지난 1년 동안 잘못해서 생기는 거 아니고요.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아주 초기 연구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20대, 30대에 요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이런 사람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 부검해 보면 20대부터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20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9살에 비만과 고혈압, 고지혈증 말씀하신 분 있으셨는데 그 나이부터 관리하셔야지 70대, 80대가 돼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 이집트 머미 미라를 잘 보존되어 있는데, 물론 조직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그 관상동맥 석회화 하잖아요. 심장혈관뿐만 아니라 모든 혈관에 석회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미라를 CT에다 넣고 찍는 그런 연구들도 있는데, 당시에도 왕족들은 30대, 40대에 사망했거든요. 30대, 40대도 CT를 찍어보면 동맥경화성 질환들이 다 있습니다. 무려 3,000년, 5,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동맥경화성 질환은 진행하고 심혈관 질환은 20대, 30대부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이 50년 동안 누적돼서 80대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험이라고 말씀 들으셨으면 지금부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 관리하시고, 은퇴하고 나서도 더 건강하게 사시고, 남들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끝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시고 돈 벌고 나중에 자녀 손주 낳으시면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시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 많은 밤님께서 약물 치료 중에서 쪽에도 큰 변화가 있나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오래된 약들이 많아서 이제 더 나올 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네, 재밌는 질문이네요.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는 신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내분비내과를 질투하는데, 내분비내과는 당뇨약도 막 최근에 지난 한 10년 동안 되게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비만약도 내분비내과 영역에서 막 나오면서 저희가 내분비내과를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 고지혈증도 이제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약을 개발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원재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은 것들이 그 이순신 장군이 과거 시험 보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버드나무 가지로 다리 부목을 하고 뭐 과거 급제를 마저 했다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드나무는 오랫동안 진통제로 사용돼 왔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의 어떤 성분이 진통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아스피린이 발견됐거든요. 그런 식이었어요. 원재료들 중에서
약효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효과가 있으면 거기서 성분이 뭔지 찾아내서 그걸 추출하는 방식으로 약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병의 기전을 알아내고 그 기전을 딱 치료하는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약들은 비만 약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주사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거나 패치로 바꾸거나 뭐 6달에 한 번 맞는 약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새로운 약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그런 약들이 고혈압 고지혈증에 지금 늦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고혈압 고지혈증 분야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이제 그런 배경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들이 지금 좋은 약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 3가지 약제로 80% 이상의 환자들이 고혈압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특허가 만료되고 카피 약들이 제네릭 약들이 막 나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처음 오리지널 약의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어요. 혈압약들은 이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약제들이 많다 보니 고혈압 시장에는 사실 이런 고가의 약들이 들어오기 좀 쉽지 않은 측면은 있어요. 고지혈증도 좀 그런데요. 고지혈증도 스타틴을 포함해서 효과적인 약제들이 많다 보니까 비싼 약, 이제 새로운 약들이 비싼 약들이 들어올 여지가 좀 적은데 고지혈증 약은 PCSK9 이니비터라는 주사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쓰인 지 뭐 꽤 오래됐어요. 10년은 아닌데 5년 이상 됐고요. 저는 외래에서 좀 씁니다. 제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이고 고지혈증을 엄청 낮춰야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엄청 낮춰야 되는 분들이라 먹는 약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주사약까지 쓰는 분들이 있으시고 이 영역도 지금은 비싸지만 경쟁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가가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런 약들도 조금 더 인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일반인들에게 사용되기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혈압약도 지금 뭐 연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80% 이상이 조절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약들 써도 조절 안 되는 환자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신약들이 고혈압 고지혈증에서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 마지막 연구 말씀드리고 질문마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게 제목이 좀 어려운데 제목을 제가 아무리 쉽게 쓰려고 해도 쉽지 않는데 내용은 되게 쉬워요. 저 과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과자 또는 우리 마트에서 사는 음식들, 포장된 음식들에 영양 표기가 있잖아요. 영양 표기를 전면에 하자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건강한 식단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외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지질동맥경화학회 가이드라인인데 탄수화물은 전체 섭취량의 65% 이내. 이렇게 말하면 사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지방은 30% 이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저도 몰라요. 제가 먹는 식단에 제가 탄수화물 몇 %인지 분석할 수는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앱들도 있고 제가 먹는 식단들 이렇게 홈페이지에 넣으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 저도 해본 적 없고 너무 귀찮고요. 내가 몇 % 먹는지 모르는데 30% 이내로 하라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인제 뭐 포화 지방산 7% 이내, 뭐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적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데이터는 많습니다만 이게 액셔너블하지 않거든요. 실행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양에 대한 접근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에서 소금 섭취량이 높으니 소금 섭취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 소금 섭취량이 지금 3g인데 국제 표준은 2g이니까 나트륨 섭취량이 3g, 2g이니까 아직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소금 섭취량 줄입시다. 싱겁게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구 단위에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요런 게 그런 것들이에요. 흰쌀밥보다는 통곡물이나 잡곡이 더 좋다. 그다음에 채소류 많이 먹자. 한국은 채소류 많이 먹는 나라지만 그래도 더 많이 먹자.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 조금 더 좋다. 그다음에 생과일, 익히지 않은 과일, 통조림 아닌 생과일 많이 먹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인구 단위에서 접근하는 게 전체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대표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건 미국 심장학회 얘기인데 이게 나라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나라마다 식습관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채소랑 생선 많이 먹는 나라인데 미국 가면 생선 못 먹습니다. 생선 발라내는 거 미국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다 다른데 어쨌든 미국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소 많이 먹어라. 채소랑 과일, 신선한 채소랑 과일 많이 먹고 정제된 곡식보다는 통곡물을 많이 먹자. 그다음에 유제품은 좋은 거니까 유제품 많이 먹자. 단백질, 튀긴 생선 말고 건강한 생선. 그다음에 뭐 달걀 괜찮다. 뭐 견과류 많이 먹자.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같은 기왕이면 오일도 올리브 오일 같은 걸로 먹어라. 뭐 가당 음료나 단 음식, 짠 음식, 그다음에 초고 가공식품 뭐 이런 거 좀 피해라.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피해라. 초가공식품 가능하면 먹지 말고 요리해서 먹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골고루 있게 다양하게 식단을 구성해서 먹자. 그다음에 외식할 때도 외식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외식하면 건강한 식단을 좀 신경 쓰자. 뭐 이렇게 인구 단위에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최근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에 대해서 영양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과자 사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냉동식품 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 포맷을 식약처에서 제공하고 있고 요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대표적인 과자 새땡깡, 새모깡은 이런 식으로 영양 성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짠 과자의 대표 주자 과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볼게요. 총 내용량 110g인데 이 과자는 1회가 30g이에요. 요거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거 보시려면 허니 어쩌고 칩을 4번에 나눠 드셔야 돼요. 그거 아니고 이거 한 봉지 다 드셨잖아요. 다 드셨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루 권장 나트륨량의 14% 드신 겁니다. 쭉쭉쭉 지방량, 하루 권장 지방량의 78% 드셨어요. 이날은 다른 지방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포화지방 이미 100% 드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방이 들어있더라고요. 새모깡은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31%였고요. 여기는 또 유난히 칼슘이 많다고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루 섭취량의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잖아요. 잘 안 보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이거 봐도 어려우니까 영양 성분은 포장 뒤에 놔두는 건 그대로 두되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앞으로 뽑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유럽에 가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유럽에 가보면 과자 봉지 앞에 초록색, 빨간색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저도 자세히 안 봤었는데 중요한 영양 성분들을 뒤에는 놔두지만 중요한 성분들 좀 뽑아서 얘는 요거는 특히 안 좋다. 요거는 그래도 뭐 괜찮다. 요거는 좀 높으니까 신경 써라. 이렇게 좀 전면 표기하자는 내용이고요. 네, 전면 표기하자는 내용이고 뭐 이런 연구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연구들 영양 성분을 나라마다 얼마나 열심히 보냐. 영양 성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으세요? 미국이랑 캐나다가 제일 높더라고요. 뭐 4.5점 정도 되고 그거 보세요 라고 하면 3.5점 정도로 내려가긴 하고요. 전면 포장은 미국이랑 캐나다는 요 당시에는 없었는데 전면 포장은 얼마나 보냐. 이거는 확실히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은 후면에 비해서는 전면이 조금 더 높기는 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 표기는 효과적인 국가 정책입니다. 강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효과적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좀 쉽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계에서 고민들이 있었어서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안된 바는 요 뒤에 있는 건 그대로 두되 포화지방산, 소금, 그다음에 가당, 에디드 슈거, 당이 얼마나 추가됐는지를 앞으로 옮기고 이게 몇 퍼센트인지만 쓰지 말고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좀 표기해주자. 구간을 정해서 높으면 높다고 표시해주자는 게 미국 식약처의 제안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 캐나다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뭐 페루, 멕시코, 에콰도르 이렇게 하고 있고 트래픽 신호등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시해주는 국가들도 있대요. 숫자는 최소화하고 색깔로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국가들도 있어서 나라마다 지금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 이제 2025년에 이런 제안이 나왔고 아마 26년부터 의무화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하네요.
요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도 아마 이제 미국에서 도입하면 우리도 요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심장 다 요런 것들이 결국은 심혈관 질환 입장에서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리하면 좋은 음식들, 사실 나쁜 음식들, 심혈관 질환 입장에서 더 드셔야 되는 거 솔직히 없습니다. 마늘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드셔서 좋은 거 사실 없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피해야 되는 음식들만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피해야 되는 음식들은 포화지방산, 하루 섭취량은 뭐 이렇게 나누게 되고 일반 인구에서 10% 미만 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은 5% 미만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싱겁게 드셔라. WHO 기준은 나트륨은 2g인데 미국에서는 2.3g, 1.5g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에디드 슈거 첨가당은 적게 드시면 적게 드실수록 좋고 콜레스테롤 섭취 적게 하시고 트랜스 지방, 튀긴 음식이나 과자, 유통제품이 긴 제과류, 과자나 빵들 중에서 유통기한이 긴 거에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안 드시면 안 드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트랜스 지방이 후면에 포함되어 있는데 트랜스 지방은 가능하면 안 드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드시면 높은 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들에는 식이섬유들, 통곡물, 그다음에 채소, 생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철분, 칼슘, 비타민 D, 그다음에 칼륨 성분들은 몸에 좋은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칼륨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진 않는데 그런 이유 중에는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칼륨을 과다하게 드시는 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조심스럽게 아직 우리나라는 접근하고 있는데 철분, 칼슘, 비타민 D, 칼륨은 음식으로 섭취하면 좋은 성분들입니다.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 바나나 같은 것들, 채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화지방산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불포화지방산 좋은 거고요. 이제 이런 거에는 콩류나 견과류들이 포함이 됩니다. 단백질은 저는 고령화 사회에서 단백질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요거는 어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섭취하는 건 좋은 거고요. 빨간 고기나 닭고기를 통해서 섭취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특히 이제 가공육들, 햄이나 소세지를 통해서 섭취하는 거는 좋지 않은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음식에 대한 말씀드렸고 요런 실험들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임님께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방치로 어이구야 230, 120 진짜 높네요. 심부전을 진단받으셨군요. 일주일 정도 심장약을 먹고 엑스레이 사진으로 심장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단기간 처방으로 심장이 이렇게 급격히 작아질 수 있나요? 네. 네, 정말 2020년대 한국사에서는 보기 힘든 일입니다. 네, 줄어들 수 있고요. 요즘 이렇게까지 혈압 높은 분들 많지 않거든요. 네. 정말 드물게 보고 200이 넘는 혈압은 제가 외래에서 약간 과장해서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 제 진료실 나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셔도 이거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말씀드려요. 200이 넘는 혈압은 그렇습니다. 230인 채로 놔뒀으니까 심장은 피를 짜줘야 되잖아요. 근데 120인 혈압일 때 짜주는 노력과 230일 때 짜주는 노력이 2배가 되는 거니까 심장은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심장이 지쳤고 심장이 지치면서 점점점 늘어나서 심장이 이만큼 커지고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혈압만 잘 조절하셔도 심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네, 하루만 해도 차이를 보는 경우가 저도 있거든요. 네. 잘 조절하셔야겠습니다. 혈압 230인 채로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은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누워 자면 숨이 차서 옆으로 돌려서 자는데요. 선천 심장에 문제 있는 걸까요? 여기 옆으로 누워서 괜찮은 거는 심장보다는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상부 기도에 숨 쉬는 이런 조직에서 후두에서 누우면서 뒤로 혀가 처지거나 이렇게 후두가 처지면서 기도를 막아서 숨이 막혀가지고 돌아 누우면 그게 해소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누우면 숨이 찬 게 심장질환 증상인 건 맞거든요. 그거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피가 앞으로 못 가서
폐에 물이 찰 때 생기는 현상이고, 폐가 이제 서게 되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괜찮은데, 누우면 이제 물이 전 폐하에 이렇게 퍼지면서 누우면 더 숨이 차고, 근데 이제 누워서 심장 때문에 누워서 누웠을 때 숨 찬 분들은 일어나야 돼요. 돌아 누워 가지고는 해결 안 되고 앉아서 서야지만 해결되셔 가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좋아지시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면 요거는 수면무호흡증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요거는 이비인후과나 수면을 전문으로 하시는 뭐 정신건강의학과나 뭐 가정의학과나 수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사이언스 코리아 123님께서 174cm, 55kg,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정말 마르셨네요. 와, 네. 어렸을 때부터 손발이 차갑습니다. 한의원에 가보니 심장 기능이 약하여 펌핑 기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혈압도 저혈압이고요. 40대가 되니 혈압이 점점 서서히 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손발이 찬 경우가 많은데 심장이 약해서일까요? 네. 두 번째 질문. 손발이 차면 이게 네, 손발이 차면 이게 딱히 어떤 질환을 시사하는 건 아니고요. 어, 진짜 말기 신부전에서는 생길 수 있거든요. 진짜 심장 기능 떨어지신 분들은 손발이 차고 막 저리고 그랬다가, 제가 그 타비 시술하면 그거 보는데, 타비를 딱 해드리고 나면 손이 따뜻해졌어요. 자녀분들이 그래요. 엄마 손 잡으면 차가웠었는데 엄마 손이 따뜻해졌어요 하고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기 신부전에서는 물론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제 외래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차가운 거기는 하고요. 뭐 왜 차가워졌냐고 물어보시면 운동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리는데, 대사가 떨어져서 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운동하시고 체중을 조금 늘리면 조금 나아지시는 경우들이 있고, 진짜 40대 중반 남성분이 신부전 때문에 손발이 찰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사실은 정말 마르셨잖아요. 마르셨고 혈압도 저혈압이신 분이셔서, 사실 이런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은 낮다고 말씀드릴게요. 혈압이 120 미친 분들이 심혈관 질환 생길 위험은 정말 낮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찬 것 때문에 당뇨나 고지혈증이 더 빨리 오진 않으실 겁니다. 남들보다는 좀 늦게 오실 겁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et to work.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시네요. 네. 내분비내과에서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최근 진단받아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메티마졸인데 밤잠을 설치면 유독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몸에 열이 오르는 것 같고 쿵쾅거리는 심장박동을 너무 느껴서 잠도 못 자고 불편할 정도입니다. 네. 이게 갑상선 항진증의 특징적인 증상이세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서 긴장된 상황에 가면 두근거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좋아하는 이성 앞에 서면 두근거리는 거, 놀이기구 탈 때 타기 직전에 두근거리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이제 그것처럼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호르몬이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됐을 때 심장 박동이 두근거리는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메티마졸 먹으면서 수치가 이제 떨어지는 중이실 텐데, 약효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호르몬이라는 특징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서 그런 증상이 있으실 거고요. 두근거리는 게 밤에만 그러진 않으실 텐데, 낮에도 그러실 텐데, 낮에는 내가 활동하면서 사실 두근거리는 걸 좀 잊어버리고 사는 거고, 밤에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잤으면 좋겠는데 두근거리는 걸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조절되고 있는 중이다. 다음 진료실 때 가시면 아직도 이런 증상이 남아있다 말씀하시고, 아마 혈액 검사하시고 약 용량을 좀 조절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희정님께서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압약 먹으면 자몽 먹으면 안 된다던데 맞나요? 자몽은요, 간의 CYP 대사 물질에 관여하는 효소라서 약물 상호작용이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대부분의 혈압약들은 혈압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그 긴 역사 동안 상호작용이 많은 혈압약들이 사실 많이 퇴출됐거든요. 지금 많이 쓰이는 약들은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약들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혈압약은 자몽과 상호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선생님께 상의는 하세요. 약 처방해 주신 선생님께 내가 먹는 약 중에 혹시 자몽을 피해야 되는 약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는 보시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런 약을 복용하고 계시지 않으셔서 뭐 일반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한번 물어는 보시면 좋겠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것만 답하고 끝내겠습니다. 김마리님께서 12년간 협심증으로 약 먹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이 더워지면서 어지럽고 메스껍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배도 살살 아프고 미주신경성 실신 같다고 부정맥으로 가서 검사했는데 네. 이게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이게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워졌잖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여름에 혈압약을 낮추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어 그 다른 너무 더울 때 더워지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 당연하고요. 너무 더운 여름에 혈압을 낮췄는데 이제 저도 올리는 걸 깜빡하는 거죠. 깜빡할 수 있어서 겨울에 올렸어야 되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 가지고 날짜 당겨서 오셔서 혈압 올려드리는 분들 적지 않게 있고 그런 게 인제 겨울에 조절을 미리미리 안 해 주면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혈압 변화가 혈압약하고 관련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 드시는 약 중에 혈압약이 지금 있으시니까 관련이 있으실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정말 심하면 혈압약을 쪼끔 조절하기도 하고 그 변동이 크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설명드리거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떨어지시니깐 어지럽지 않은지 좀 조심하세요. 다치지 않게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정말 심한 분들은 약을 조절해 드리기도 합니다. 네. 혈압약과 관련이 있으실 수 있고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1 시간 다 됐네요. 네. 네. 시간이 빨리 갔고 앞으로는 이제 매달 방송하기로 했는데 매달 인제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